박근혜 대통령과 여전히 한 몸인 자유한국당에게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대선이 반갑기는 할까요? 제대로 치를 수는 있을까요? 그래도 대선 출마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일정 그리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출마 이어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건이 달려 있어서 이걸 아마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 일정이 조금 러프하게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탄핵에 대해서 당론이 과연 무엇이냐 이 논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김문수 비대위원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임명진 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맡기자. 거기에 어느 쪽이든 다 승복해야 한다. 이런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 출마 선언하는 게 논리적으로 뭔가 좀 잘 안 맞죠. 네. 그런데 다른 정당에서 이제 워낙 대선 출마 선언들을 많이 하고요. 또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아무래도 인용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뭔가 좀 대선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 움직임이 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준비위원회 이건 지금부터 한 열흘 전인 2월 22일에 아마 첫 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갈지는 지금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송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면 그래 자유한국당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는구나. 네. 이렇게 비칠까봐 공개적인 회의는 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3월 10일 그 언저리에 탄핵 인용이 결정이 되면 그 뒤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짓겠다. 후보를 결정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말까지는 결정을 지을 텐데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너무 지금 네. 촉박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당 같은 경우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국민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 못하고 당원들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를 그냥 섞는 정도의 가장 단순한 룰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당과 비교를 해도 어쨌든 출발선이 다른 이제 레이스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김진 공식 출마 선언 이렇게 4명이에요. 참 이런저런 얘기거리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상 비평 정도만 네. 하기로 했죠. 이분들 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길게 얘기할 만한 지지율이 지금 네. 아닌 것 같고요. 이인재 전 의원이죠. 6선까지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국회의원 떨어지면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더 높은 대선 지금 도전하겠다는 거고요. 당적 변동을 15번인가 16번 이런 정도에서 네. 좀 물론 이제 본인의 의도하지 않은 당적 변경도 여러 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번에 4번째 도전입니다. 네. 1997년에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고 대선 출마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역설적으로 공을 세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하고 경선을 해서 역전을 당했죠. 패배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대선에 나섰던 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0.68% 무슨 샤프심 굵기 비슷하죠. 네. 지지율로 이제 16만 표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2017년에 다시 대선에 지금 도전 중입니다. 네. 2002년 대선 때 역전을 당했다. 노무현에게 노풍에 밀렸다. 이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당시 제가 이제 이인재 후보의 이른바 마크맨이었는데 그 경선 시작하기 전에 워낙 바둑을 좋아해요. 이인재
후보가. 그래서 제가 그 방에 가끔씩 놀러 가서 가끔씩 바둑을 두곤 했는데 그분의 특징이 절대로 돌을 안 던진다는 겁니다. 아, 네. 아무리 대마가 잡혀도 끝까지 개가를 해서 돌을 다 드러내서 세 볼 때까지 절대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대단한 승부사다, 승부욕이다라는 것과 함께 제가 그래서 이런 기질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하고 붙었을 때 경선에 이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경선 불복, 97년에 경선 불복에 의해서 2002년에도 경선 불복이 있었던 거죠. 그 뒤로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0.68% 바둑으로 치면 만방으로 진 건데 그런데도 돌을 던지지 않듯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 불굴의 전사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제 관심은 도대체 이분이 언제 개가를 끝내고 바둑돌을 다 계산을 한 뒤에 패배를 인정할 것인가 인생 전체에서 정계 은퇴죠. 네. 아니 이번에 정계 은퇴했었습니다.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도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지금 복귀하는 그랬나요? 겁니다. 네. 그래서 피닉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정말 언제 돌을 던질 것인가. 그 제 관심사입니다. 네. 불사조가 언제 죽을 것인가 네. 이 관심거리인데. 불사조는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고 영원히 이제 사는 게 불사조고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그만두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용갑 전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늦게까지 정치를 했지만 그만두고 나서 비교적 깔끔하게 접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보수 기득권 세력의 상징적인 사람이지만 좀 국민들의 좀 약간의 존경까지 포함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이인재 유형은 끝까지 죽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네.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멋있는 모습인지 좀 본인이 이제 좀 생각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러닝메이트로. 예, 그랬다가 이제 유승민 의원 이제 찍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신친박을 표방을 하면서 원내대표 자리를 이제 이어받았고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핵무장 얘기도 해서 해규철이라는 그 별명도 이제 얻었는데요. 뭐 이분도 좀 스토리가 좀 있죠, 정치 인생에. 예, 뭐 비교적 양지 쪽을 이렇게 쫓았던 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55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5선 국회의원이고요. 20대 말인가 30대 초에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당을 비교적 쭉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친이명박 쪽 정치인이었고 그 몫으로 사실은 정책의장이 됐는데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찍혀서 쫓겨난 이후에 급선회를 했죠. 친박 쪽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이렇게 면전에서 극구 칭찬을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던 그런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줄 알았으면 아마 이분이 그때 그렇게 선회를 안 했을 겁니다. 불과 그 몇 달 뒤를 이제 내다보지 못하고 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번 대선도 대통령이 뭐 된다고 출마를 했겠습니까? 뭔가 정치인으로서 장이 섰는데 뭔가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 뛰어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목표가 뭐 경기도지사를 네. 해보고 싶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을 주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임 인천시장이었고 그런데 다시 지금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네. 대선 출마까지 이제 선언을 했네요. 네, 안상수 시장은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에 안상수 시장이 전면 광고가 실렸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책 광고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 이런 책을 내놓고 전면으로 이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인천시장 치적을 굉장히 자랑을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거 보고 그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때 빚이 많이 들지 않았나요? 네, 그 빚을 고스란히 이제 송영길 시장이 떠 안아서 곤욕을 치렀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그 월미도의 은하철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짓는 데만 건설하는 데만 850억 원이 넘게 들어갔었고요. 지어놓고 보니까 뭐 바퀴 빠지지, 뭐 그다음에 그 바닷가여서 바닷바람으로 다 녹슬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은하철도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이게 거의 지금 폐기 처분해서 뜯어내는 걸로 결정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뜯어내는 비용 이것만도 250억 원 정도가 든다는 아이고, 겁니다. 네. 그래서 만들고 부시는데 원점으로 돌리는데 1,10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 안상수 시장 8년 재임 기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본인이 했던 건데 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꾸역꾸역 나오는 거 보면 좀 타고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이 이제 대선 재수생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2012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예, 5명이 그때 출마해서 결었는데요. 그때 이제 박근혜, 김문수, 김태호, 안상수, 임태희 예,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경선을 했죠. 물론 이제 국민들은 뭐 당연히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미 경선 전부터 확정돼 있던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합동 연설회를 했는데 이 안상수 그 당시 후보 경선 후보 안상수 시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좀 재담도 잘 하고요. 또 적절하게 면전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칭찬도 좀 하고 이랬던 굉장히 좀 그 재주라고 할까요? 네. 그 뭐 정치인으로서 그런 묘한 데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담당으로 출마를 한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엔터테이너 아닐까요?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분이 젊었을 때 상당히 좀 어렵게 자랐어요. 예.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웨이터 생활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접대를 하는 맥주병을 들고 그런 일을 했는데 아마 그때부터도 뭔가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데 부드럽고 좀 매너 좋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생존 본능 같은 게 굉장히 강한 거죠. 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제 그 공식 출마한 4명 중에 유일한 이제 비정치인 출신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20년 정치부 기자 했고 10년 정치 논설위원 하면서 10명의 대통령을 겪었다. 내가 내 머릿속에 100개의 시뮬레이션이 다 들어있고 누구보다 내가 준비된 후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진 전 논설위원 성혜영 기자는 그 전에 이제 방송도 같이 하시고 예, 가까이서 좀 보셨죠? 예, 라디오도 이제 패널로 같이 네.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토론 같은 데서 이제 여러 차례 같이 패널로 참석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기자를 하다가 정치를 할 수 있죠. 뭐 해외에도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적절한 나이에 기자를 하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한 다음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다. 이러면 이제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이분처럼 정치 해설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이없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과거에 그 야구 해설가가 야구 감독을 직접 해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그 꼴찌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허구연 씨가 성보 핀토스 감독을 네. 했다가 이제 꼴찌를 하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해설가로 돌아왔죠. 이렇게 정치를 직접 하는 것하고 정치 해설하는 것하고는 좀 직업이 좀 다른 직업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이제 용감하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좀 이렇게 나섰는데요. 지금 요새 중앙일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한다고 네. 해요. 어디 가면 다들 근데 김진희 의원은 왜 출마했나요? 이제 질문을 중앙일보 계신 분들한테 해서 그걸 뭐 변명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아주 뭐 곤혹스러운 처지에 지금 몰아넣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김진 논설위원이 했던 이야기 다 하나하나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중에 내 머릿속에 100개의 시뮬레이션이 있다. 그 표현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TV조선에 나온 조선일보 기자가
100개의 형광등이 켜져 있는 아우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딱 연상이 되던데 저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100개라는 숫자를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두 번 이제 기자들 모임에 나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의 자리였는데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김진 기자가. 그리고 이제 돌아섰는데 야, 저 정도였나? 싶었는데 다른 이제 보수 언론사의 보수 논객이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저한테 툭툭 치면서 아우 김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같은 보수인데도 그 사이에도 레벨이 또 있구나.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를 할 때는 지금처럼 극우는 아니었어요. 뭐 신문사 성향상 뭐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점점 약 한 10년 전부터 네.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지금 오른쪽 끝에 가 있는 그 중앙일보 내부에서도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하고 나서 이제 1년 단위로 논설위원을 계약직으로 2번 정도 이렇게 연장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좀 이제 부담스러웠던지 세 번째 계약 연장을 안 해준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내가 중앙일보가 나를 잘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만둔 다음에도 중앙일보 쪽 분들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뭐 지금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도 참 이야기거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4명 후보 4명 말고도 지금 김문수 지사는 지금 공식 선언 안 예, 했는데 안 한 그래도 상태죠. 김문수 지사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자면 김문수 후보의 보좌진 가운데 저하고 좀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전해준 에피소드입니다. 언젠간 한번 자기들이 엄청 혼이 났다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한테. 혼이 난 이유는 그거예요. 김문수 지사 나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열흘낮 열흘밤 잠을 못 잤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고민 끝에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됐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내가 생각 바꿨다고 그렇게 쉽게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느냐? 한때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혼이 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전해줬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래도 김 지사가 뭔가 대단한 그 고뇌와 성찰 끝에 이렇게 돌아선 거구나. 존중해줄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태극기 들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거 보면서 역시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해서 뭐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지식인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 자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사람 때문에 운동권에 들어오게 된 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생각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내가 참 미안하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시는 뭐 정치라든가 이런 공적인 영역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난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후배들한테 역사 앞에 이 세상에 사죄하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제 극우 투사가 되는 거죠. 박정희 찬양하고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도 다시 추앙해야 된다고 하고 재벌들 다시 옹호하고 이렇게 정반대로 자기가 진보적인 인사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 보수적인 쪽으로 극우적인 쪽으로 전향을 하면서 그 탄력으로 다시 자기가 출세를 하는 이걸 이제 미국에서 전향상업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김문수 지사한테 언젠가 라디오 토론에서 이제 그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하고 있는 게 전향상업주의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별 답변은 안 하시고 그날 그 라디오 끝난 다음에 오늘 참 토론 어렵게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돌아갔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참 전 아주 그 김문수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참 사람이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금도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인간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을 참 착잡하다 뭐 이런 생각과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뭐 지지율 합쳐도 참 미미하죠. 아예 지금 여론조사 항목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이제 많고 그걸 비교해 보면 이른바 여권 주자에서 황교안 총리 뭐 정말 엄청난 이제 지지율인데요. 두 자릿수니까요. 유일하게. 어쨌든 이제 황교안 총리의 존재가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의 다른 후보들을 꾹꾹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에는 황교안 총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언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할까 뭐 그런 이제 상의를 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황교안 총리 출마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불출마 선언 시점을 언제 정도로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네.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황교안 가까운 경기고 동문한테 친구한테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교안 총리가 평소 존경하던 목사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언제쯤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불출마를 하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돌아가는 형세와 어떤 물증, 드러나는 물증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황교안 시계라든지 또 이번에 오늘 아침자 신문을 보니 황대마, 네,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네, 이런 모임을 어제 발족을 한다든지 특검 연장을 거부했더니 지지율이 또 네. 반등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출마하는 쪽으로 이 징표가 나타나고 있어서 판단이 잘 안 서고 헷갈립니다. 이분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네. 그 3.1절 기념서에 이런 네. 대목이 있습니다.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국정안정과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잘 관리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기는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순리라고 보고요. 여권 안에 황교안 필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여당 후보가 되면 100%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다. 이분은 이제 보수인데도 군대를 안 갔고 정관예우로 손쉽게 몇억 원 돈을 벌었고 또 공안검사 출신이다. 너무 지금 야당 후보들하고 정반대로 각이 예리하게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를 내세우면 이 보수가 극우 쪽으로 쪼그라들면서 100% 정권 교체를 당한다. 이게 이제 여당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하는 얘기고요. 본인도 이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입장 표명의 시기인데 논리적으로는 탄핵 심판 이후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탄핵이 인용이 된 다음에 나는 그런데 출마를 하겠다 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순리죠. 그 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나는 출마를 하겠다 해도 이상하고요. 난 출마하지 않겠다 해도 논리적으로 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탄핵 인용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 전에 출마 선언을 해야 임팩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그 대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홍준표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성완종 리스트로 이제 기소가 됐으나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 이후에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단숨에 3.3%가 나왔어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리얼미터 이제 조사였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이제 동률인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홍준표 지사 최근에 이제 막말도 퍼부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문재인 전 대표를 상대로 지그 대장이 뇌물 받아 자살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막말도 퍼부었는데 홍준표 카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황교안 또 홍준표 둘이 어떻게 보면 성장 배경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둘 다 검사 출신이고
검사도 이제 23회, 24회 1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아마 제 기억에는 청주지검 초임지가 아마 청주지검으로 갔지 않았었나 싶은데 하여튼 검찰에서 잔뼈가 굵었고 정치권을 넘어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점이 공통점인데 그러나 개인적인 그 캐릭터 이건 또 전혀 다르죠. 모범생의 어떤 전형이 이제 보수의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황교안이라면 홍준표 검사는 검사 실력부터 돈키호테 같은 그런 면모, 좌충우돌하는 면모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둘 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강경보수, 반공보수로부터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지금 노선이고 또 그쪽이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둘은 좀 대체제 관계다. 황교안이 올라가면 홍이 빠지고 홍이 올라가면 황이 내려가는 이제 대체제 관계다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듣는데요. 저는 같은 대체제라도 우등제가 있고 열등제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경제 언론에서 대체제라 하면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터와 마가린 관계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정도 관계일 텐데 개인마다 좀 취향이 다릅니다만은 같은 값이면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누가 소고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황교안이 소고기고 저 홍준표 지사가 돼지고기 아닌가. 네. 물론 이제 홍준표 지사가 영남 출신이고 황교안 총리는 서울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보수층들이 보기에 뭔가 대통령감으로 보기에는 황교안 총리가 좀 더 어필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홍준표 지사는 지금 96년 국회의원에 처음 등장. 또 사실 그 전에 모래시계 때부터 하면 지금 굉장히 20몇 년 동안 대중에게 노출이 되어 온 그런 인물인데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든지 뭔가 큰 도전을 했을 때 그때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다.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둘이 대체제면 대체제 중에서도 우등과 열등을 찾으면 그런 관계가 아닐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 럭비공이다, 또 한국의 트럼프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아무튼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서 이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모래 속의 진주, 흙 속의 진주하고 모래 속의 진주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현도 썼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워낙 다급하니까 뭐 김진 나와라, 홍준표 나와라 이렇게 다 지금 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홍준표 지사는 그 지금 재판 중입니다. 1억 원 받은 혐의로. 이게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원 복당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저는 동아일보에서 쓴 사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 홍준표, 제 허물부터 보라. 이게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고요.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는 예의와 품격과 도덕성이다. 홍준표 지사가 거친 말로 관심과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수의 가치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딱 홍준표 지사한테 지금 필요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그 샤이보수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 여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어서 보수적 유권자들이 의사 표시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샤이보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칩시다. 근데 여론조사에 답도 못하고 있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려면 매력적인 후보가 있어야 하겠죠. 박근혜는 밉지만 그래도 저 당에 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사람 누굴까요? 제 눈에는 아직 안 보입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그 옥동자 여론 나왔다고 좋아하시던데 더 찾아보시죠.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